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19차 원내 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개선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 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그 비중, 자리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은 부총리 2명에 대한 임명 동의가 반드시 국회에서 필수 절차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13일 고용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보이자는 의미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앞당겨서 열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와 정부는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과 행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경색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 현장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정례화를 추진한다면서 잔뜩 홍보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나 제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야당과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최고 수준의 정국 당색이 된 상태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앞당겨서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경색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에 국회는 물론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1월 초에 개최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국회의 모든 상황 등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 현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유예한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눈앞에 와 있고 2020학년도, 2022학년도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찬반의 여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학종 개편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의 우선 선발권을 없애기 위한 2019년도 동시 실시 계획에 대한 헌재의 일부 가처분 인용으로 고입 최종안을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정권을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이에 대해서 폐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등에 대한 정말 풀기 어려운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어도 정권의 인기와 같이 하는 장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성도 전문성도 없는 1년짜리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현안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교육정책이 참으로 어려운 게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교육의 전문가이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지만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들은 다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의 리더십이 도덕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서로의 차이를 신뢰를 받으면서 설득해내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교육성도 도덕성도 전문성도 없는 1년짜리 임기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교육 현안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대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을 노동 현장으로 만들었던 획기를 살려서 교육 현장을 정치의 현장으로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2년 시행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소에서 대통령도 유은혜 장관도 졸속으로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육 현장을 정치의 현장으로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앞이 안 보이는 교육 현장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이 여전하고 한치의 변화도 없음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방이 간사 신윤혜입니다.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역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 일본은 다시 수상자를 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국민들의 질타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연구비를 쏟아부었는데 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느냐는 당연한 질타입니다. 과학기술인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 R&D 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류를 쫓는 연구를 해서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벨상은 관심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면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지식을 이용해서 후속 연구를 하고 그 후속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그 처음 발명자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비 지원은 지원 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를 목표로 먼저 제시해야 하고 그 목표 달성도를 타 연구자와 상대 평가하기 위해서 논문, 특허, 기술료를 정량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노벨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특히 평가관리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계도 연구윤리를 자체 정립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만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노벨상이 나오는 연구 풍토를 만드는데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혜일 장관의 임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 민영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망언에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수준과 기대를 얼마나 밑으로 보는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장관 인선의 조건은 결정적 단점이 없는 장관이 아니라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 장관입니다. 교육정책의 최고의 전문성이 있어서 꼭 맡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장관입니다. 장점이 있는 장관들이 아니라 단점이 없는 장관들이 모이는 내각 구성.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최고위원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을 지원이 지자체에만 의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장애인 자립 정착금을 확인해보니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1,200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이 많은 서울시의 자립지원금은 1,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400만 원, 경남은 5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제주는 장애인 정착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지자체에게 모든 지원 대책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 737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폐쇄했지만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6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2명만 받은 자립정착금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인권과 삶의 문제입니다. 소수 인원으로만 자립의 기회를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만 차이를 두는 것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례입니다.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한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불신을 피웠다는 평가와 대법관의 구성이 보수 5, 중도 4, 진보 5로 재편됨에 따라 사법부 출범 이후 사상 첫 축적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상한 후보자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용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대선 댓글 공작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최소한 정권의 입맛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였다는 판사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사법농단으로 상권 분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홍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정치적 외부 압력이나 조직 내부의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은 물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따를 수 있는 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 정의의 정신을 실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그동안 신재철 한국당의 신재철 의원과 정부 간의 공방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회도 자신에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국회 업무 추진비 공개에 앞장 설 것을 당 직업의 일원으로서 요청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업무 추진비, 특히 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회가 업무 추진비를 그동안 숨겨왔던 것은 정말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에 계속 불복해서 지금 항소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특수활동비도 사실 공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보안 정도가 극히 낮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그리고 모든 당 대표들이 모여서 업무 추진비 공개할 것을 결의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이라도 먼저 국회 업무 추진비 공개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서 빠진 남북 사이버 접대 행위 이 금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 보면 통일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15년에 172건에서 올해 8월까지 435건으로 거의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늘어난 것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보안회사인 FireEye라는 이 보안회사는 어저께인가요?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5월 달에 칠레 은행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5월은 아시겠지만 판문점 선언 있고 난 다음입니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 있고 난 다음에도 북한의 해커 조직들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내는 일까지 하고 있다. 이 사이버 분야는 남북이 완전히 비대칭인 분야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 막공격을 할
사이버 공간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 사이버 적대 행위 금지를 판문점 선언에서 누락한 것은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국방부만 보더라도 현실 도발은 최근 5년간 62회에 불과한데 사이버 도발은 그보다 4배 많은 244건입니다. 국방부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그리고 민간기관 종합하면은 정말 수백 배 이상의 현실 도발보다 많은 사이버 도발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북 협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가 그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